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 체포로 인해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한국인들이 분노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더욱 분노하며 흥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오히려 이러한 구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바로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인 기술자를 구금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박이자 선전포고를 내린 셈이고 오직 미국인만을 위한 일자리만을 창출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패권국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얻어냈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의 한국 죽이기가 어떻게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입니다.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죠.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나 외교관 가정에서 자랐고 국무부에서 연설문 작성자로 수년간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마치 게임 속의 졸개처럼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질질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며 그야말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야기는 사실 조지아 상공의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라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고 스캔들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촉즉발의 미국 상황에서 트럼프 정치적 본능은 익숙한 한 단계로 향했어요. 특히 착취하기 쉬운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미국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동맹국들, 즉 미국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이 미국 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희미하게 켜진 기자석에서 첫 번째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이 연단에 오르는 동안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백악관 관계자는 날카롭고 거의 연극적인 어조로 말하더군요. 우리 미국은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중요한 산업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일자리와 주권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구금 상태는 정당하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죠.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기자들은 그저 눈썹을 치켜올릴 뿐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대와 LG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우리는 한국의 부정행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말이죠. 외국 기업들은 주요 분야에서 견제받지 않는 지배력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방안은 소란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한 특파원은 동료에게 몸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속삭였어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미국은 먼저 한국의 투자를 간청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고맙게도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투자자의 엔지니어를 체포하고 있다고요? 그건 법 집행이 아니라 자학행위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한국 기술자들은 실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 주기 전에 정치에 관한 것인가요? 관계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뒷줄에서 풍자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사? 당신들은 새벽에 헬리콥터와 장갑차로 공장을 습격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한국인 민간인을 상대로 말이죠. 약물 카르텔을 습격할 때도 그렇게나 무지막지하게 습격하진 않아요. 그건 수사의 범주를 벗어났다고요. 분위기는 초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농담은 몇 시간 만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트럼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전쟁 선포라는 패러디 트윗이 빠르게 유행했습니다. 당황한 한국 기술자들이 손을 들고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모습과 함께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드는 것이 유일한 범죄일 때와 같은 캡션이 적힌 밈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머 뒤에는 불신이 숨어 있었어요. 한때 공정과 자유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미국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이 300명의 한국인은 그늘지거나 수배 중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고 규제를 준수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기도 했죠. 한국인 기술자들의 평판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부패도, 범죄 관계도, 부정행위도 없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지식과 산업을 가져와서 두 손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수갑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에서 한 베테랑 기자가 마침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명백한 정치밖에 안 보이네요. 이 한국인들은 범죄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헤드라인이 절실한 트럼프 정권의 희생자인가요? 백악관 관계자는 다시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홀을 가득 채웠고 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침묵이었어요. 기자들은 격렬하게 낙서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불안감을 포착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체포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지못해 정치의 희생양으로 던져진 거였죠. 뉴스가 퍼지자 외신들은 더 날카로운 혀로 대응했습니다. 르몽드는 이렇게 썼더군요. 미국은 정직을 범죄화했습니다. 한국은 투자와 신뢰를 제공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사슬로 보답했습니다. 더 슈피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한때 자신들이 비판했던 바로 그 공산당의 시스템과 닮아 있으며 동맹국들을 처벌하여 내부 실패를 감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디언은 이것은 법 집행기관으로 위장한 굴욕입니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한편 평범한 미국인들은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조지아의 한 공장 노동자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매일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훌륭하며 능력도 훌륭했죠. 오늘 저는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자처럼 버스에 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그의 게시물은 대륙 전역에 걸쳐 공유되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국인의 목소리도 허공을 찔렀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술자들의 가족들은 말은 떨리면서도 품위 있게 생방송에 출연했어요. 한 아버지는 딸은 정의의 땅이라고 믿고 미국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사슬에 묶인 딸을 봤어요. 하지만 제 딸을 알아요. 그녀는 무죄이고 정직하며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하며 한국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귀를 기울였어요. 전 세계가 비교했죠. 그리고 대조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난으로 시끄럽지만 증거는 텅 빈 미국. 존엄성으로 침묵하면서도 진실성으로 빛나는 한국.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영리한 조치라고 생각했던 것은 위선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위협하는 대신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었죠. 지배력을 입증하는 대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무고하고 정직한 한국인들은 범인이 아니라 권력남용의 피해자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 전 세계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저절로 일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는 더더욱 이번 상황에 집중할 뿐이었거든요. CNN은 속보로 정규 편성을 중단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굴욕, 조지아에 억류된 한국 엔지니어들.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서 훈련된 전문가들이죠. 비자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이 영상은 미국 거실 곳곳에서 반복 재생되었고 해설자들의 불안한 침묵은 관계자들의 그 어떤 대본 방어보다 강력해졌습니다. BBC가 빠르게 뒤를 따랐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문장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세계는 걱정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어조로 한국인들은 사슬에 묶인 채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그게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모든 방식을 말해줍니다. 라는 말이 들불처럼 퍼졌죠. 독일의 도이체벨레는 분석가들이 사건을 해부하는 패널을 방송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건 이민이나 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법률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용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독일 외무장관은 한 문장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동맹은 수갑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이 메시지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번 공유되었으며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죠. 서울에서 한국 총영사는 떨면서도 단호하게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자유인가요? 이것이 민주주의인가요? 우리가 믿었던 동맹인가요? 라는 문구가
국제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문들은 이를 헤드라인으로 인용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사들은 저녁 뉴스에서도 이를 반복했죠. 한 건의 사건보다 더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위선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한편 대륙 전역의 평범한 시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합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런던에서는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던 한 행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율, 정직, 성실함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나라입니다. 도쿄의 한 학생은 한국은 기술만 발달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앞서 있습니다. 사슬 속에서도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국이야말로 자유의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습격에서 그 환상은 깨져버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세계는 차분하고 품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한국이 진정한 청렴의 상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의 한 카페에 앉아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유럽 기자가 메모를 비교하더군요. 한 명은 미국이 체포되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한국이 체포되면 동정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한국에는 얼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규율과 정직에 대한 평판을 쌓았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한순간에 전 세계의 신뢰를 잃고 말았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손해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구금 이후 미국 내 한국 공장의 기술자들은 미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거 미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미국 전역에서는 노련한 관리들조차 숨을 헐떡일 정도로 깊은 약점을 드러냈거든요. 미국은 허세의 무대를 구축했지만 무대 뒤에는 미국의 권력자 중 누구도 감히 인정하지 못한 것보다 한국에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재앙과도 같았어요. 트럼프는 체포명령을 내릴 때 경고 사격이라고 믿었을 테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발에 발사된 총이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20년 동안 미국 남부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있는 공장은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장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즉, 구금된 300명의 엔지니어를 비롯하여 미국에서 대거 빠져나간 한국인 기술자들은 교체할 수 없는 톱니바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독점 공정의 관리자, 디자인의 관리자, 기술의 번역가였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공장은 며칠 만에 멈추고 맙니다. 생산 라인은 전례 없는 속도로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주말까지 조지아의 생산량은 42%나 감소했습니다. 급히 조직된 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공장 관리자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우리 미국인 관리자들은 기계를 작동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계가 고장나면, 알고리즘이 고장나면 우리는 기계를 전혀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 엔지니어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기자들은 재앙의 규모를 감지하며 미친 듯이 낙서를 남겼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요? LG와 삼성은 더욱 가혹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에서는 LG화학이 배터리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배터리를 현대와 기아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에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 기술자들이 나간 지 48시간 만에 출하 지연이 시작되었어요. 이달 말까지 GM은 배터리 모듈 12만 개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한국 직원 실종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 조립 공장은 2주 동안 모델 Y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했어요. 아이러니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국의 혁신을 자랑하던 트럼프는 단 한 번의 제스처로 이를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삼성의 반도체 운영은 가장 파괴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칩은 한국에서 생산되었지만 삼성 오스틴 반도체는 미국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칩의 약 20%를 공급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동안 클린룸 프로토콜과 전문 리소그래피 기계를 유지하며 교대로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조지아에 있는 동료들이 범죄자로 행패를 당하자 굴욕을 감수하기 위해
수백 건의 예정된 여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즉각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어요. 애플은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아이폰 9 출시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한국의 반도체 칩이 부족함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 하루당 수십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손실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를 이번 달 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반도체 중단으로 인해 미국 GDP 성장률이 0.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야말로 괴멸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월스트리트 경제학자가 쓴소리로 속삭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처벌하려 했지만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모든 배터리, 모든 자동차, 모든 휴대폰이 한국에 대한 의존성을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범죄자처럼 대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주제도 모르는 짓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벌어진 후였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은 곧이어 일어났죠. 메모리칩 대기업인 SK 하이닉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오하이오주에서 계획 중이던 35억 달러 규모의 확장을 조용히 동결했습니다. 철강 대기업 포스코는 미국 방위산업체에 대한 첨단 소재 공급 협상을 중단했죠.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했지만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경종이 울렸습니다. 포스코에 전문 철강이 없었다면 여러 해군 프로젝트가 수개월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미국 해군 장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은 전함을 만들 기술력은 있지만 한국산 첨단 소재 합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스스로 끄는 셈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수치는 재판의 증거처럼 쌓여갔습니다. 분기 말까지 미국 자동차 수출은 18% 감소하여 현대와 기아 생산 차질과 직결되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GM은 약 12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을 거라고 전망되었죠. 반도체 혼란으로 인해 미국 기술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1,100억 달러나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여전히 연단 뒤에 서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뿐이었어요. 이런 괴멸적인 상황에 이젠 미국 노동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베마의 한 식당에서 한 기계공이 기자에게 그들이 한국인들을 가둔 직후 갑자기 우리가 한가해졌어요. 우리는 그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침략자가 아니라 제가 월급을 받은 이유였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많은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자부심은 한국인의 어깨 위에 조용히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이 더 많은 자세를 취할수록 대조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진정성과 규율,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했어요. 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습격, 구금, 굴욕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연쇄 반응은 채찍질처럼 반격하여 미국 경제의 외국의 제재보다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트럼프의 고문들조차도 사적으로는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붉어진 채 복도에서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해입니다. 멍청한 자해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결국 회복하겠죠? 그러나 미국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부재중에 드러난 필수 파트너이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파트너였죠. 미국은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자국의 의존성을 세계에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생산 라인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미국이 버텨내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충격적인 태풍이 밀려오게 되었죠. 어리석게도 미국은 그것을 해외 외신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첫 반응은 유럽에서 나왔어요. BBC 저녁 패널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신중하게 말하더군요. 미국은 스스로 경제적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이야기는 한국입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기술 문명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한국이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르몽드는 한국을 산업의 새로운 정점이라고 묘사하는 에세이를 일면에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 혁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수출되는 수소 동력 버스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LG와 SK가 전 세계 전기차 모듈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며
배터리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칩은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화폐라고 선언했습니다. 결론은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은 엔지니어를 투옥할 수는 있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투옥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유난히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규모가 위대함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밀성, 규율, 인적 자본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인력은 최고 수준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신뢰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들이 부재하면 우리 모두가 공백을 느낍니다. 지금 미국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이 그만큼 위대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테죠. 이 성명은 연방의회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일반 시민들도 경외심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한 택시 기사가 기자에게 내 휴대폰, 내 차, 내 TV 모두 한국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조지아에서 그들이 얼마나 침착했는지 보세요. 그게 진정한 강점이죠. 나이로비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오늘날 학생들은 한국을 바라봅니다. 한국은 조용하고 일관되게 훌륭하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글로벌 네트워크가 초점을 바꾸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볼 뿐이었어요. 심지어 이젠 미국 언론사조차 완전히 트럼프의 등을 돌렸어요. 이들은 미국의 변명을 방송하는 대신 한국의 부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거든요. CNN 인터내셔널은 신뢰의 엔진이라는 제목의 스페셜을 방영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클린룸, 한국 스타트업이 생산한 수술 로봇, 완벽에 가까운 효율로 운영되는 부산의 스마트 항만, 양자 알고리즘이 정제되고 있는 대전의 연구실 등을 소개했습니다. 내레이터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때 과소평가되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일부 관리들은 마지못해 존경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국방부 고문이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후배 동맹국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미국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우수해요. 한국의 인력은 더 깨끗하고 더 빠르고 더 규율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슬로 묶었고 대신 사슬이 우리에게 떨어졌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씁쓸했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미국의 시장은 곤두박질치고 있을 때 한국의 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홍콩과 런던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브로커들은 숫자 이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은행가는 생방송에서 한국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은 폭풍 속에서 가장 안전한 베팅입니다. 늘 혁신하며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를 한국 채권과 주식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논평가들은 절반은 진지하게 구금된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최고의 광고가 되었다고 농담을 던졌죠.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풍자조차도 한국을 선호했죠. 독일의 한 만화가는 미국이 대체 엔지니어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는 장면을 그렸고 작은 한국인 인물은 아틀라스처럼 세상을 어깨에 안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이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모든 것입니다. 런던의 심야 공연에서 코미디언들은 미국 관리들을 조롱했지만 한국인들을 칭찬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그들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을 채웠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잊었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관객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의 실명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 순간 저는 미국의 계획이 왜 그렇게 재앙적으로 실패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한 권력을 가진 국가를 물리칠 수는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자부심으로, 규율을 정체성으로, 혁신을 세상에 대한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슬은 그들을 더 빛나게 할 뿐입니다. 복도를 나설 때 유럽 외교관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무기가 있지만 한국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결국 신뢰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을 애들 장난으로 만들어버릴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자들을 사슬로 묶어 전당포로 과시한 후 그 논의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더 이상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외쳤죠. 한국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논쟁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사소한 외교적 다툼이 아니라 구조적 배신으로 이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한독일 대표는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을 굴욕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말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에도 미국은 한국을 모욕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직접 주장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분명 한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지킬 의무가 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이 한국을 유의미하게 도와주는 그림은 지금으로선 전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한국의 핵능력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이들의 핵능력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주저했던 회의장은 이에 동의하며 폭발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24에 관한 원탁회의에서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외과적 정밀도로 해부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타국에 대한 의존이 취약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억지력을 추구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같은 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사슬에 묶여 있고 존엄성이 공격당했어요. 그런 굴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한국은 기술, 재능, 규율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했던 것은 그저 비핵화 조약에 묶여있는 법률상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능력을 억제하고 있었죠. 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회의론에서 지지론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때 핵 확산을 우려했던 국가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외교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주권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최근 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능력 추구는 방어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였으며 워싱턴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핵무기에 대해 두려워하며 거부감을 가질 줄 알았던 한국인들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인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교수, 기업 지도자, 일반 시민들이 야간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구금된 한 엔지니어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아들은 엔진을 만듭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은 제 아들을 마치 적인 것처럼 묶어두었습니다. 평화로운 노동자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단순하고 날 것 그대로의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정부 선언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핵 논쟁이 치열했던 중동에서조차 논평가들은 눈에 띄게 명확하게 말하더군요. 알자지라의 한 이집트 분석가는 수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규칙을 따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편리할 때 규칙을 어깁니다. 반면 한국은 언제나 규칙을 따르고 평화에 투자하며 산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들의 방패를 만들 권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로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러니는 풍부했고 풍자가 쏟아졌어요. 영국의 한 만화에서는 트럼프가 한국형 억지력이라는 라벨이 붙은 핵미사일을 우리 안에 잠그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쇠 자체가 미국 조지아의 수갑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받아 중동과 유럽으로 수출되었죠. 한국이 만든 원자로는 오랫동안 정밀함을 입증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규율 있는 교육을 통해 얻은 한국의 과학 인재풀은 서구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었습니다. 비공개 포럼에서 미 국방부의 군사 분석가들은 당연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내일 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장벽은 정치적 의지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지가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모든 성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관리들은 핵 한국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당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지역이 불안정해진 것 아닌가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뿐이었죠. 한편 금융시장은 정치보다 현실을 더 빨리 반영했습니다.
서울의 방위산업체들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대전과 포항의 대학은 전 세계 학생들이 갑자기 독립의 선봉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심지어 냉소적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누리꾼은 블룸버그의 생방송으로 한국이 억지력을 구축한다면 침략 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구매한 보험 중 가장 합리적인 보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악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유럽 고위 외교관과 심야에 나눈 대화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는 음료를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젓더군요. 에단,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했다면 무모하다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진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정부가 만든 변화예요. 한국은 당위성을 얻은 것이죠. 어쩌면 한국은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봤을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말대로 전 세계에는 한국의 무기는 세계를 위협하지 않고 지켜낼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평가들조차 마지못해 사실이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백악관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의자에 기대어 최근의 혼란이 마치 리얼리티쇼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긴 참나무 테이블 주위에는 장군, 경제학자, 정치 보좌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제의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었죠. 트럼프는 테이블을 2번 두드리며 진정하세요, 여러분.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10년, 어쩌면 더 오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황시켰고 미국의 무서움을 알게 된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2번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왔어요. 몇몇 충성스러운 보좌관들로부터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아무도 감히 상사를 바로잡을 수 없을 때 보이는 긴장된 웃음일 뿐이었어요. 보다 못한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기술 기반은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건 10년이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그를 흔들어 보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가지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비싸고 느립니다. 한국은 폭탄이 아니라 자동차와 휴대폰을 만드는 국가기에 핵미사일에 관한 것이라면 까막눈과 다름이 없는 상태죠. 장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휴대폰을 만드는 것과 같은 정밀도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동일한 기술력으로 핵연료를 정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물리학자 출신인 또 다른 조언자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미국은 무겁고 느린 오래된 벽돌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각각 미세한 정밀도로 설계된 모듈식 블록을 사용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하죠. 그러니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하면 역사상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 다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산업 기반은 놀랍습니다. 슈퍼컴퓨터부터 첨단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부품은 이미 국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웬만한 핵보유국보다 더 높은 핵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한국에는 공급망, 클린룸,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지식을 수입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핵미사일은 부품 그 이상입니다. 마법이죠. 아니요, 대통령님. 물리학자가 지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현존하는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은 이미 정밀하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은 우리 미국과도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원자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러워하는 규모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을 생산하죠. 한국이 인프라의 일부만 용도 변경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을 몇 달 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장군은 숫자를 덧붙였습니다. 이를 고려해보세요. 한국은 하나로 원자로를 가동하고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소는 국내 연구소보다 빠른 속도로 원자력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미사일 부서는 고체 연료 로켓을 탁월한 정확도로 테스트했습니다. 각 시스템은
그 자체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국가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저 무시하듯 웃을 뿐이더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폭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한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 반도체 칩에 적용되는 미세 공학 수준은 원심 분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친 척도 이제 더는 통하지 않았어요. 바다 건너 전 세계는 이미 이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분석가들은 대중을 위해 명확한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핵탄두를 만들려면 농축된 물질, 첨단 컴퓨팅, 미사일 운반, 소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슈퍼컴퓨팅, 로봇공학, 소재과학, 미사일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만 부족할 뿐이죠. 일단 결정이 나면 그 과정은 무서울 정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죠. 현재 유럽의 뉴스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우주 발사, 무인 드론, 정밀 위성 등의 영상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논평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대륙간 핵미사일 시스템에 필요한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죠.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했거든요. 역설은 분명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보다 더 강력했어요. 보유하기만 한다면 녹슬 수 있지만 역량은 규율과 결합될 때 어떤 무기고보다 날카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트럼프의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길어봐야 10년 후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유만만한 트럼프의 얼굴은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완전히 구겨지게 되었죠. 첫 번째 폭로는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독일 연구원이 한 기자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민간용 원자로만 개발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원자력 분석가가 텔레비전을 통해 이 원자로를 생중계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금속 연료를 통해 이미 고속 스펙트럼 원자로를 마스터했습니다. 이는 타임라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핵무기 개발 과정을 단 몇 달로 압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시청자들은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였습니다. 일부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이 조용히 개발해낸 원자로들은 서투르고 거대한 냉전 시대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컴팩트하며 효율적인 기계였어요. 공룡처럼 방황하던 기존 원자로와 달리 한국의 디자인은 치타처럼 날렵했습니다. 연료를 더 완벽하게 연소시키고 폐기물을 줄이며 새로운 핵분 열성 물질을 번식시킬 만큼 강렬한 중성자 흐름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자신들이 너무 순진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죠.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편견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원자력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의 APR 1400 원자로는 미국이나 프랑스 평균보다 높은 95%의 용량 인자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이들은 가장 우수한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존 원자로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에 맞춘 소형 모듈형 설계인 스마트 원자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정확성을 믿고 배치를 모색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시제품을 납품했죠. 심지어 지연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제때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쯤은 당연히 세상을 놀라게 할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낸 상태임은 너무도 자명한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착하고 순진한 이미지만을 믿고 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숨겨진 면모에 대한 경악도 잠시 저희는 더울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원자로는 어쩌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의 연료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르코늄 피복이 풍부한 금속 연료, 더 높은 온도와 더 높은 중성자 플럭스를 견디고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연료를 조용히 개발해왔습니다. 이는 실험적인 낙서가 아니었어요. 연구용 원자로에서 테스트하고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정밀한 정밀도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연료가 기록적인 시간 내에 무기급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브리더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미국 고문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료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은 수십 년 된 산화 우라늄 펠릿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나노 구조로 설계된 금속 합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수확하고 폐기물을 적게 생산하며 군사 응용 분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죠. 그러니 한국은 10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시간이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기술력을 단번에 인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믿기지가 않는 보고서 하나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 과학자들은 이미 한국연구원 시설에서 테스트한 DO와 금속 연료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은 폐기물 배출량을 25% 줄이고 연료 수명을 30% 연장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연료는 현재 서울의 연구실에서 속삭이고 있는 바로 그 종류의 연료인 고속증식로의 디딤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보고서를 그냥 헛소리로 치부했어요. 미국은 소형 고속 원자로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러시아는 실험을 했지만 비용과 부패로 어려움을 겪었죠. 이렇듯 핵무기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들조차 실패한 기술을 한국만이 성공해냈다고요? 그러나 다음 이어진 연설은 저로 하여금 완전히 얼이 빠지게 만들었어요. 다른 국가들, 심지어 미국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은 문화, 규율, 끊임없는 정밀함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연구소는 관료주의, 러시아는 비밀주의와 부패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는 개선문화, 세부사항에 대한 집착, 충분히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벽만을 받아들이는 문화에 이끌렸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고 있어요. 결국 한국인들은 명품 시계처럼 작동하는 원자로, 생명체처럼 행동하는 연료, 모든 결정에 AI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몇몇 트럼프 측근들은 이 폭로를 경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상원 의원은 과장된 선전입니다. 라고 외치더군요.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차트에 따르면 한국은 서양 모델보다 두세 배 높은 효율로 빠른 원자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프를 통해 미국 및 유럽 실험실에서 재현하지 못한 연료 생존 주기가 밝혀졌어요.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죠. 어쩌면 한국은 1년조차 뛰어넘을지 몰라. 6개월, 어쩌면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 한국에 숨겨진 원자로와 비밀 연료 앞에서 시간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미 국방부 정보부장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일어나더니 이내 믿기지가 않는 말로 회의실 내부에 모두를 합주기로 만들었거든요.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해서 한국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건 너무나도 편협합니다. 한국은 슈퍼컴퓨팅으로 핵무기 개발 과정을 한 달 이내로 끝낼 수 있어요. 트럼프 측근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이 수십 년을 한 달로 압축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러자 정보부장은 그렇게나 트럼프 옆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아직도 몰랐냐는 듯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더군요.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친다고 상상해보세요. 미국의 방법에서는 수백 대의 자전거를 사서 아이들을 길거리로 밀어냅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자전거 연습도 못해요. 결국 몇 년이 걸리죠. 한국의 방법으로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한 다음 날 아침 마스터 사이클리스트를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 달이면 충분한 거죠. 시스템 자체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비밀 동굴이 아닌 서울 고층 건물 안에 지어진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서 있었습니다. 핵물리 계산에 최적화된 50만 개 이상의 GPU 코어가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하드웨어는 기적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인공지능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원자로 데이터, 미사일 원격 측정, 재료 과학 분야에서 신경망을 훈련시켜 왔어요. 이 모델들은 중성자의 거동, 금속 피로, 폭발적인 수율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은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는 국가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한국이 개발한 누리온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원자력이 아니라 최적화였어요. 누리온은 핵물리학 시뮬레이션, 기상 모델링, 재료 과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이론적으로 더 높은 성능으로 서양 제품보다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국가를 물러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부장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뭘 그렇게들 놀라고 그러시나요?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건 바로 규모죠. 한국의 인공지능은 수천 개의 탄도 설계를 동시에 실행하여 실패를 즉시 폐기하고 성공적인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각 주기는 수년을 몇 시간으로 압축하죠. 미국이 10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며 실패 끝에 겨우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때 한국의 인공지능은 이미 1000만 개의 유령을 만들어냈고 덕분에 한국은 실패 과정을 건너뛴 채 최적의 핵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한국의 그동안은 과소평가되어 왔던 점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한때 과소평가되었던 한국은 이미 글로벌 AI 강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서울은 AI 연구 결과 세계 2위를 차지하며 대륙 전체보다 영향력 있는 논문을 더 많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삼성부터 네이버까지 글로벌 기업들은 머신러닝, 비전, 자연어 처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죠. 수치를 통해 이러한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의 AI 산업은 1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하며 일본과 유럽 모든 국가들을 이미 앞질렀어요. 수출 품목에는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방위용 AI 플랫폼도 포함되었죠. 예를 들어 한화시스템즈는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에 통합된 AI 기반 타겟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고 현대해비는 현재 유럽 국가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자율 선박 내비게이션 AI를 배치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재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에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던 셈이었죠. 그러나 정보부장은 다시금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릴 뿐이었어요. 아이러니한 점은 조지아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건은 잠자는 한국의 코터를 건드리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탈한 한국인 엔지니어들 중에는 이러한 대규모 AI 서버 농장을 위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한 고성능 컴퓨팅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들은 미국에서 우리를 위해 전문성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을 건들면서 우리는 도끼로 우리의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어요. 그러나 트럼프 내각은 인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을 정도로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되는 대로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이 한 달 만에 핵무기를 개발하든 아니면 몇 주 만에 개발하든 우리로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무기를 절대로 완성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 뜯어낼 것이 없게 되고 중국은 영내에서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이들 국가는 국가 기틀 자체가 뒤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을 초토화시켜 놓을 거예요. 한국은 절대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겠죠. 이들의 기술력은 인정하겠으나 국방력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나서 충격적인 반박을 해올 뿐이었죠. 한국의 국방력이 형편없다고요? 한국은 인구의 절반이 군대에 가는 징병제 국가예요. 그런 그들의 국방력이 형편없다면 도대체 어떤 국가가 국방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보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건가요? 정말 한심하군요. 한국의 무기는 수년 동안 조용히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K2 블랙팬서 탱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가로질러 굴러가며 미국의 에이브럼스보다 더 빨리 팔렸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인도, 호주가 선택한 K9 썬더 곡사포는 유럽을 관통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에만 17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기를 수출했어요. 심지어 나토 장군들도 우리는 한국 철강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러한 수출은 창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무기 판매 뒤에는
엄청난 인정이 뒤따랐거든요. 폴란드 장교들은 K2를 세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차라고 칭찬했습니다. 호주 군인들은 K9을 절대 놓치지 않는 천둥이라고 불렀죠. 실제로 K9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 이상을 점령하고 K2 인도량은 생산 일정을 2배로 늘렸으며 필리핀과 폴란드 상공에서 FA-50 전투기가 자랑스럽게 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보고 수준이 낮다고 말할 국가는 지금으로선 단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 국방부는 그들을 모방범이라고 일축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방범이 된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산이 비용 절감을 뜻했지만 이제는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 벙커와 해양기지 안에는 숨겨진 진짜 왕관 보석이 존재하거든요. 얼마 전 중국군과 북한군이 한국 국경 근처에서 위협적인 기동을 감행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때 한국이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층 빌딩, 선박, 이동식 유닛에 장착된 유도 에너지 무기 그리드인 레이저 요격 네트워크예요.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드론을 공중에서 분해하고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해버립니다. LG화학에서 설계한 나노유체 시스템으로 한국의 이중사용 인프라는 이미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한 상황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점이요? 한국에는 더 이상 장군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공위성, 레이더, 군인을 하나의 마음으로 융합한 디지털 신경계인 AI 통합 지휘 시스템을 개발해낸 상태예요. AI는 위협을 예측하고 부대를 배치하며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대응을 조율하고 있죠. 중국 전투기가 한국 영공을 1cm라도 침범했을 때 북한 로켓이 발사조차 하지 않고 그저 모습만을 드러냈을 때조차 한국은 그 사실을 진작에 파악하고 이미 시나리오를 작성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근들은 여전히 발악을 할 뿐이더군요. 그럼 뭐 하나요? 한국은 해군력에 있어선 영수준이 낮잖아요. 이러한 파괴된 균형은 결국 북한과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장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는 팩트 폭격을 날릴 뿐이었어요. 10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시군요. 지금 부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조용한 무인 군함이 항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험용 드론과 달리 이 함정은 살아있는 무기, 어뢰, 미사일이 탑재된 상태죠. 군인의 희생 없이 적 함대를 무리지어 잠수함을 욕격하고 끝없이 바다를 순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저 큰 배를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똑똑한 배를 만듭니다. 어느 것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출발 전부터가 다른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이 죄다 실패했음에도 어떻게 오직 한국만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통합입니다. 삼성은 AI 칩을 설계하고 현대는 차량을 테스트하고 하나는 군수품을 개발하고 LIG 넥스원은 레이더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애초에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게으름, 러시아는 부패, 중국은 도난으로 고통받을 때 한국은 시너지를 바탕으로 번영한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도 이런 한국의 강력함쯤은 아주 잘 알고 있기에 한국이 아무리 핵무기를 연구한다고 해도 절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끔 강요한 거예요. 어쩌면 미국의 빛을 가져와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며칠 만에 북한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이에요. 이제 회의실 내부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은 2m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출은 인정을, 방패는 지배력을, 숨겨진 무기는 천재성을 입증했죠. 중국과 북한은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오만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개된 사실에 침묵하며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갈갈이 찢겨나갈 뿐이었죠. 유럽연합 포럼에서 한 집행위원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한다면 미국보다 핵을 가진 한국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거의 모든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한독일 외교관은 네, 절제되고 투명하며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권력을 과시합니다. 한국은 존엄하게 행사하죠.
라고 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CNN은 책임 있는 힘이라는 제목의 세그먼트를 운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냉전시대 미국의 핵 위협 사용,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무력 충돌,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위협 등 가상의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권력을 얻고도 아무런 괴롭힘을 가하지 않았고 무모하지 않았으며 방어적일 뿐 신중할 뿐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는 70년 동안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먼저 공격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바로 한국이죠. 시청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8%가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다루는 데 있어 자국 정부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평론가들에게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신문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트럼프의 사슬이 피닉스를 만들었다. 이 기사는 조지아 한국인 기술자 구금이 어떻게 재앙적으로 역효과를 냈는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무고한 엔지니어 300명에게 굴욕감을 주면서 한국의 도덕적 면허를 부여했습니다. 시장도 그에 따라 움직였죠. 국방 분석가들은 핵 한국이 동맹 전체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나토는 공동 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조용한 협상을 시작했어요.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한국의 안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에너지와 방위에 대한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아프리카조차도 서울을 파트너로 여겼죠. 한 아프리카 장관은 한국은 우리를 식민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원합니다. 이 수치는 워싱턴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핵 인수 5년 이내에 한국은 전 세계 방위산업 수출의 40%를 차지하여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한국의 안정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핵무기가 간접적으로 통화를 강세로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경제학자들은 긴장한 듯 웃었지만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점 하나만으로 과소평가 당하고 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얻게 될 막강한 힘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어요. 한편 싱크탱크들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미국 학자는 우리는 한국이 의존적이고 작고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엔지니어를 사슬로 묶었어요. 이제 핵을 가지게 된 그들은 동맹, 무역, 에너지, 안보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만함으로 이를 촉발시켰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워싱턴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상원 의원들도 사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계산착오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심지어 미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전 세계는 이미 준비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신문들은 베를린이 워싱턴보다 서울에 더 의존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들은 미국의 보증을 한국의 보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죠. 심지어 캐나다도 공동방위협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신뢰의 균형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핵을 가지게 될 한국의 엄청난 잠재력에 눈이 먼 세계 각국은 마치 광신도처럼 한국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실제적인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트럼프의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경제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의 방산 수출과 기술 기적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은 이제 핵 억지력으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에 따른 자본 이탈은 하룻밤 사이에 역전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한때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 채권이 이제 미국 국채와 안전자산으로 경쟁하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한국은 단 1년 만에 GDP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단 1년 만에 세계 3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첨단 원자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극초음 속 미사일, 그리고 이제 핵 억지력의 결합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든 것이죠. 수출이 이 이야기를 더욱 분명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한국의 무기 판매량은 전년도의 2배인 400억 달러를 넘어 러시아까지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동안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그야말로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K2 전차는 나토의 표준 플랫폼이 되고 K9 곡사포는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하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이 변화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이미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한국의 반도체는 손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핵 보호로 인해 제재를 가할 수 없었고 금수 조치도 감히 취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삼성, SK하이닉스, LG는 혁신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AI 클러스터는 더 빠르게 훈련되고 원자로는 더 깨끗하게 작동하며 위성은 더 높이 날아가겠죠.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이제 유물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 유럽 싱크탱크는 이렇게 썼더군요. 실리콘 한강이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것입니다. 서울은 세계의 뇌가 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수치가 더욱 극명했습니다. 이미 현대화된 한국의 군대는 이제 통합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하 11을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떤 방어 수단으로도 탐지할 수 없는 탄두를 탑재하고 있죠. 레이저 욕경망은 하늘을 덮고 AI 시스템은 바다를 통제하며 무인 함대는 바다를 순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은 핵무장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전면전에서 24시간 만에 북한을 무력화하고 일주일 만에 중국 지휘부를 무력화하며 미국의 어떤 공격에도 무기한 저항할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은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되고 이내 세계 패권을 한국으로 넘겨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유엔에서 대사들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 장관들이 인프라 보장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아닌 한국 기업을 초청했습니다. 남미 정상들은 방위 조약을 모색할 때 나토가 아닌 한국 대표단을 초청했죠. 중동 군주들이 원자력을 원하자 프랑스가 아닌 한국연구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7년까지 새로운 국제방위 및 에너지 계약의 40% 이상이 서울을 통해 유입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조지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러니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었어요. 트럼프는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를 사슬에 묶어 구금하면 지배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미국의 오만함과 한국의 존엄성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무고한 한국인들을 조롱함으로써 서울에 도덕적 면허를 부여했습니다. 굴욕을 안겨줌으로써 미국은 서울의 부상을 정당화했어요. 배신을 통해 서울은 라이벌로 등극했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이를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후계자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정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연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한때 한국을 부정했던 폭스뉴스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치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세계 방위 시장의 30%, 글로벌 반도체 무역의 40%, 원자력 에너지 수출의 25%를 점유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모두 합치면 미국의 점유율을 압도한 수치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역사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배신은 미국의 왕좌를 앗아갔습니다. 트럼프의 오만함이 한국을 왕좌에 올려놓았어요. 세상은 돌아섰습니다. 초강대국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